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알뜰폰 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시장이 포화 상태지만 지난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월 평균 1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했죠.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24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에 약 5%가 알뜰폰을 쓰고 있는 건데요. 알뜰폰 서비스란 통신망을 더욱 싼 값에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제공하고 있죠.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2013년 매출이 2012년보다 2배 증가한 2,474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KT망이 116만 5천 명, SKT망이 103만 6천 명, LG유플러스망이 2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이죠. 기본 요금 1,000원이나 월 단말기 할부금 900원에 3세대, 즉 3G 폴더폰을 쓸 수 있습니다. LTE 요금제도 기존 통신사 요금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죠. 알뜰폰은 우리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에서 등장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가계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나 됐는데요. OECD 회원국 평균이 2.7%인 걸 보면 우리의 7%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큰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 알뜰폰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80.7%였죠.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직 알뜰폰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수익성이 큰 LTE 알뜰폰 가입자도 늘고 있어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할 예정이다라고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피처폰을 중심으로 단말기를 공동 조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만큼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젊은 층일수록 무분별하게 쓰는 휴대전화 소비 행태가 가계 살림살이는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통신비 진짜 많이 들죠? 저도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단말기 바꾸면서 무한 데이터 요금제 이런 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별로 가격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통신요금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도 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정을 하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부풀려진 거면은 왜 부풀려졌는지, 어떻게 부풀려졌는지를 알아야지 될 겁니다. 다행히도 이 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어제 YTN에 출연해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6월 말까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통신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2달쯤 전이었죠. 지난해 12월 23일에 저희가 3년 반 만에 최저치 기록한 금값,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닥은 지나고 나야지 바닥이었던 걸 안다고 그러는데 12월이 거의 바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금값의 움직임이 1월 중하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또 돌반지를 사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건지 대신경제연구소의 서지영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값이 오르고 있나요? 네, 올해 들어서 금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2011년 9월에 런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인 시당 1,895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약 2년 이상 약세를 계속해왔는데요. 네. 약세장이 이어진 이후 작년 6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6월 28일 1,192달러, 12월 20일 1,195.26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인 2월 18일 오후 고시가격은 온스당 1,320.75달러로 이것은 저가를 기록했던 두 달 전에 비해서 가격이 10.5% 수준이나 오른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제 금값을 따질 때는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기준으로 하나요? 네, 주로 현물 런던? 기준은 예. 런던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온스당 1,300달러다. 그러면은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 1,100달러대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는 돌반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제작진이 네. 오늘 금은방 두어 군데 전화를 해서 돌반지 가격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3.75g, 그러니까 우리가 한돈이라고 하는 것의 금시세가 18만 5천 원에서 7천 원, 부가세가 붙어서 돌반지는 21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돌반지 가격은 국제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국제 금시세는 이제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의 달러로 고지가 되고 있고, 예. 국내 돌반지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원화 환율을 적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말씀드린 어제 국제 금시세를 우리나라 금 조명 기준인 1돈 9% 순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16만 9,73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돌반지 세공 비용이나 유통 비용 그리고 부가세 10% 정도가 가산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21만 원 정도로 제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 금시세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데일리 기준이기 때문에 돌반지 시세랑 국제 금시 추이를 살펴보면은 국제 가격이 너무 급하게 변동된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이런 데일리 베이시스 가격대는 동양 금 소매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금 소매 시장이 데일리 기준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난해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미국은 데일리가 아니면은 얼마 만에 간격을 두고 반영이 되나요? 거의 이제 몇 달 넘어서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난 상반기에 떨어진 것이 작년 연말 정도에 네. 반영되면서 작년 연말에 판매가 좀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금값이 다시 대세적으로 오르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작년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이 1차적인 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6월과 12월에 두 차례 1,200달러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200달러라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광물 생산자들이 광산 생산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비용 수준을 의미하는 캐시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글로벌 중상위 금강 업체들의 이제 캐시 코스트 수준도 약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즉 1,200달러라는 수준이 공급 측면에 있어서 금 가격이 더 이상은 하락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마침 신흥국 통화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종종 있었는데요. 네. 달러로 표시되는 금은 선진국 금융 위기의 안전자산일 수는 있지만 신흥국 금융 위기의 안전자산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1990년대 우리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을 당시에 달러가 상승했었을 금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경험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이 있고요. 네. 따라서 금 가격 오름세가 이제 분명히
원가 메리트가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나 실수 측면 등의 다른 문제들도 금 가격에 있어서 살펴봐야 하는 변수이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위기에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금 가격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금리라든지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또 달러화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식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불에 타지 않고 네. 영원히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화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 화폐로서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좀 결정적인 변수를 말씀하신 것 중에 뽑아내면은 네. 달러화 가치 그리고 인플레이션 네.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실제 금의 수급이 될 수 있어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많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이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좀 현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펀더멘털 개선이나 투자자산 유입, 상당히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장기 약세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성장 구착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달러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금 매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다만 이제 실제 수요 같은 경우는 보석이나 금괴 등을 중심으로 좀 견조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과거 경험을 보면은 보석 수요가 늘었을 때보다는 ETF나 투자자금 유입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제 가격 강세 유지에 대한 근거로는 제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네. 따라서 달러와 인플레이션, 실제 수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해에 급락이 좀 불가피했고 과거 2000년대 같은 장기 강세장 돌에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은 당분간 힘들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는 금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계시지는 않은 거네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뭐 네. 기술적인 반등이나 제어마켓을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네.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또 금이 오를 수 있는, 금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는 하잖아요. 아니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요. 예. 유동성을 이제 다시 흡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네, 물가를 잡는 상황인 거죠.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 가격을 제한하는 달러화 강세가 되면서 금을 이제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네. 테이퍼링 자체가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지 않는 한 금 가격의 약세를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제 2013년에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것은 금 가격에 선반영이 좀 되어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때 금을 많이 올렸던 세력이 투기 세력이었다는 그런 추정도 하잖아요. 네, 그들은 맞습니다. 이제 금에 관심이 없을까요? 일단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유동성 자체가 그렇고 투기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상품 시장 자체에서 유동성은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2013년에 거시적인 환경이 금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달러 인플레이션 이런 걸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쌓여왔던 그 수기적인 매수가 급격하게 이제 유출이 됐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약세로 나타났던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요즘 금값이 좀 꿈틀거린다고 하고 또 3월부터 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은 이제 영속성을 가진 화폐 개념입니다. 네. 네,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고 현재처럼 정을 갔을 때에는 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불리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국 경기회복제가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강화제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요. 예.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물려줄 재산 등의 의미로 이제 매우 장기간 보유하실 목적이라면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골드뱅킹이라고 불리는 네.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발생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중과소득세까지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물 인출 시에는 물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다음 달경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금현물 거래소가 개설이 될 겁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금현물을 거래할 경우에는 네.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발생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소득세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을 네. 조금씩 사보실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예. 개설될 금 거래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이라는 그냥 특성상 장기적인 보유를 원할 때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아니면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은퇴 준비 차곡차곡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 드리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냐고 한숨 쉬거나 화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먹고 살기도 숨찬데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준비해둔 돈은 없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들 취직까지 잘 안 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마당. 지금 막 은퇴하는 세대의 어려움은 크기만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은퇴를 시작한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거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에 달했습니다. 옮기는 이유가 전원주택 같은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다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한 사람도 10명 중에 2명은 됐습니다. 집을 줄이고 집값이 더 싼 곳으로 옮기면은 현금이 좀 생기니까 그걸로 노후를 준비해 보시려는 거죠. 실제 같은 조사에서 베이비 부머 절반가량이 50대가 지나서야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준비도 못했다 이런 사람도 10명 중에 2명이 됐고요. 또 은퇴 이후에도 빚을 갚아야 하거나 자녀들 교육비 또 결혼 자금을 계속 대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연금 받기까지는 한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소득은 없고 그래서 소득 절벽이라는 말도 생겼죠. 저 또한 아주 먼 얘기만은 아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게 된 생각인데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정말 쉬어야 할 고령층에게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마련해 주는데 복지 재원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서민형 실버타운 구상을 밝힌 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복지를 받기 위해 일하는 나이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도 또 정부도 모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인데요.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은행 정기예금이 17조 원이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17조 원 준 것도 그렇고 또 8년 만에 줄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9조 원 정도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17조 원, 3%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아,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도 큰 이유가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상 최저 금리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너무 많이 낮습니다. 지난해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2.7%에 불과했고요. 네. 요즘에도 은행 1년제 예금 맡기시면 매달 이자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연 2.5, 2.6% 정도이고요. 네. 1년 뒤에 원금 이자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2.7, 2.8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기예금 금리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사상 최저금리, 예, 네. 그렇습니다. 4% 됐을 때도 낮다고들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기예금에서 빠진 돈은 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빠진 자금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은행의 정기 적금은 오히려 늘었고요. 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평균 금리가 3.06%이니까요. 기대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시된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이 상품에도 2조 원대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은행보다 금리가 약간 높은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생명보험사가 4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또 신탁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이 1년 전보다 103조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탁회사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네.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금리가 어느 정도가 높나요? 1년제 금리 차이가 적게는 0.1%포인트, 많으면 0.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런데요. 예금 고객 입장에선 워낙 금리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0.3%포인트, 그러면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0.3, 0.5 하면 그래, 그냥 은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0.1에도 민감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더라도 예금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1인당 5천만 원까지죠. 네. 이 정도까지는 금리가 조금 높다면 옮겨보자 이러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생보사로 몰린 돈이 47조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 생명보험사로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예,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는데요. 네.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위주로 늘었는데요. 이 저축성 보험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입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맡기면 이제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기예금 이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이자 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예. 노후자금이라든지 장기 여윳돈 이런 돈이 있다면 생명보험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가입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1인당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2억으로 줄였습니다. 예. 그전에는 무한대였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비과세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그 줄기 전에 가입하자. 그래서 지난해 1, 2월 달에 시중에 많은 여유자금이 저축성 보험으로 몰렸던 것이죠.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지난해부터 조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도 은행 예금이 좀 줄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고요. 네.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세금 15.4% 내면 끝나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세율이 최고 38%까지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까지 올라갑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도 이제 매달 부담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 기준이 지난해부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자산가들이 은행 정기예금에 있는 돈을 빼서 네. 비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 또 말씀드린 생명보험사 저축성 보험, 네. 또 새마을금과 같은 비과세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 뭐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이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 이렇게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은행은 2.7% 수준이고요. 예. 저축성 보험은 4%대 후반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예. 예. 물론 저축성 보험은 은행 이자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1억 원, 뭐 꽤 큰 돈이죠. 예. 1억 원을 은행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넣어두고 이제 매달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매달 받는 이자가 18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보험사 저축성 보험은 연령이라든가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8, 9만 원 정도 매달 이자를 더 받는 셈이죠. 네. 게다가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고요. 그래서 노후자금, 은퇴자금 이런 여윳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예,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용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신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제 은행 예금이나 은행 정기 적금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조합 예탁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5.4%가 면제되고요.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1.4%만 세금을 냅니다. 네.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을 가면 은행보다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예. 더구나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보사 저축성 보험이나 네. 또 이 새마을금고 상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제 혜택이 많을까요? 이제 보험사는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서 예. 장기로 금융상품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노후 대비 이용이라서 네. 세금 혜택을 주는 것 같고요. 네. 또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네. 서민 우대 차원에서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 이런 네. 곳들에서 하고 있는 조합 예탁금 예, 이 예.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예, 은행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 이자를 포함해서 예금 보험공사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네. 조합 예탁금은 중앙회 차원에서 보장을 합니다. 네.
보장 기관만 다를 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아, 그러면은 특별하게 5천만 원이 안쪽이라면 예.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 지급 정지가 되거나 네.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 금리만 드립니다. 네. 은행의 기본 금리라서 이건 이제 매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되거나 파산하면 예금 금리 기본 금리 몇 %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가 뭐 가장 최선의 재테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비과세 상품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생계형 저축이라고 해서요. 예. 애순이 넘으신 분,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생활보호 대상자, 이분들이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인은 60살,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또 세금 우대로 20살 이상은 1천만 원까지, 또 60세 이상은 생계형 저축과 별도로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를 받습니다. 네. 역시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 우대 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세무 상담 시간 있죠. 세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산뜻하게 입고 오셔서. 아니, 저는 안녕한데 네. 겉께서 이렇게 감기가 심하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이 올해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감면 이런 게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이나 땅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올해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우리 2009년도부터 이 규정이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원래 규정에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50%, 네. 또 3주택자의 경우는 60% 세율이 규정이 돼 있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집이 두 채인 경우는 5천만 원, 네. 지방소득세까지 5,500만 원 세금을 냈어야 되고 예. 집이 세 채이신 분은 6,600만 원 세금으로 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네. 2주택,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기본 세율 6%에서 38%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똑같이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2,010만 원, 또 지방소득세 그 201만 원 요렇게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2009년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세 혜택은 뭐 못 느끼실 겁니다만은 법 규정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세가 되는 게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부동산이 1년 미만 가지고 계시다가 양도하시게 네. 되면 예. 양도소득의 50%가 세금이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였는데 요게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50%에서 40%로 네.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6%에서 38%로 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게 사셨다가 바로 파셔야 되는 경우 세부담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여기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가 된다고 하죠. 네. 예. 근데 이게 집을 가진 사람과 토지를 가진 사람 간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이런 지적도 얘기도. 있죠. 예. 예. 비사업용 토지 참 처음 생길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 세율이
60%였죠. 3주택자하고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도 2009년도 3월 달부터는 유예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부터는 이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고요. 네. 일반 세율인 6%에서 38%까지 그 적용이 됩니다. 그때 당시 워낙 이제 투기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이 세부담 좀 높임으로써 투기를 좀 잡아보자는 취지였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오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유예가 됐었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적용이 되고요. 다만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10% 추가 적용을 한다. 네. 일반 세율에 10% 가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투기 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본법에만 적용이 됐고요. 우리 다주택자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적용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서 10%에서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세금을 매긴 분들의 마음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예. 살펴보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든 토지 소유자든 고소득자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 세제 완화하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쭉 풀었거든요. 네. 토지도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가 이 부분도 같이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어찌됐든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주택 양도와 비교할 때 좀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들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3562님인데요. 저희 사업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루에 일주일에 2회 상담을 받고 상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주일에 2번. 네. 예, 상담. 저는 일주일에 1번 오는데요. 2번 예. 상담을 하시는데, 자, 이럴 경우 어쨌든 수당을 지급하실 때 어떻게 지급을 할 건가가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고용관계가 없이 상담 용역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네. 또 계속 반복적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우발적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게 돼요. 네. 자,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상담을 제공하시는 분이 그 상담을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반복적으로 하느냐, 본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기타 소득으로 보기도 할 텐데요. 네. 소득의 종류가 나뉘면 그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단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신다면은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가 될 거고요. 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 네.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급하신다 그러면 8만 원은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 22%. 4,400만 원만 원천징수하게 되는 거죠. 예. 세율은 높지만 실제 떼는 금액은 더 작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뭐 질문만으로는 계속적으로 상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네. 매주 오셔서 이해 상담을 하신다고 본다면 이 경우에는 지급하시는 총액의 3.3%를 떼시고 네. 사업소득으로 지급줘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하는 경우에 6795님 분인데요. 양도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보유기간은 7년이 넘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이혼 접수 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부인 지분을 남편한테 명의 변경해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부인은 양도세 신고 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혼하면서 이혼 상대방하고 재산을 나눌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재산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이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지 아니면 이혼 위자료에 따른 그 소유권 이전인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소유권 이전 원인에 보면 재산 분할 청구도 있고 이혼 위자료도 있는데 두 가지 사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요.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일단 재산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받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누구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되든 간에 본인의 지분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재산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혼 위자료로 내 지분을 남편한테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대물변제로 봅니다. 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인 집을 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량도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첫 번째 생각할 문제가 이혼 위자료냐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재산분할 청구인 경우엔 같으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혼 위자료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고 보유기간이 7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집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1세대 1주택자일 수 있고요.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재산의 가액이 이 집이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이혼 이자료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아야겠습니다만은 1954님인데요. 1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와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됐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세무서에 주소지 등록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던데 구청에 전화를 해도 세무서에 전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하시면 임대 사용 사업에 등록된 주택은 제가 살고 있는 주택과 별개로 봐줍니다. 우리가 1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거든요. 근데 집이 또 한 채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주택이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시군구에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셨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는 꼭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에 대한 거는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나
세상의 표로가 되다. LG 지프로트. 새벽까지 기다려서 김연아 선수 경기 보실 건가요? 올림픽 2연패도 좋고 금메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뭉클함을 줬는지를 생각하면은 그런 부담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가 뭐래도 김연아 최고죠. 그리고 목소리 나아져서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정말 더 나아진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